예, 안녕하십니까. 농업농촌의 길 2022의 마지막 토론, 윤석열 정부 농정에 가야 할 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이정환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지금 일단 다 쓰고 있는데요. 에, 발언하는 도중에는 마스크를 벗어서 좀 더 발음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예, 그 농업농촌의 길 2022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9개 주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 9개를 잡아서 지금까지 토론을 했고요. 그 모든 토론과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냐 하는 대미를 장식하는 역할을 우리 인천대학교의 임효영 교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효영 교수님이 발표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박순현 정책기획관님이 토론자로 나오셔서 윤석열 정부 농정에 대한 그런 그 설명과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국 농민총연맹의 이근혁 정책위원장님이 토론자로 나오셔서 윤석열 농정을 농민 단체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임현 교수님 토론 그리고 두 분 임현 교수님 발표 제가 마지막 시간인데 좀 말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제 핑계를 좀 대고요. 하여간 이민 교수님 발표하고 두 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이민 교수님이 20분 발표를 하시면 그 발표에 대해서 두 분 토론자께서 한 5분 정도씩 간략하게 좀 코멘트나 질문을 해주시면 그다음에 그걸 다 받아서 몇 가지 쟁점을 정해가지고 좀 더 심층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효영 교수님 20분 발표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임영환입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대학에 있고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이 농정에 뭐 가야 할 길 이렇게 엄청 큰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하시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제가 보지 못한 또 중요한 주제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지금 좋은 분들이 또 정부에서 또 농민단체 대표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토론에서도 많은 좋은 말씀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5가지 정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농정이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저의 가치관이 되겠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고 또 타협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발표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제 생각에 중요한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개한 농정 방향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들에 나와 있는 농정의 방향, 큰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를 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중에서 빠져 있거나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바꿔 나간다고 하면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목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이나 정책을 말하자면 밀고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3가지가 이제 국민 국가의 농정이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라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인구가 대단히 밀집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제 달성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농지와 농촌의 토지와 생태계를 보존 관리한다. 이것도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집약적인 형태로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농업 종사자와 농촌 거주자들이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압축 성장을 한 나라의 경우에는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부문 간의 인적 자원이 이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받는 경제적인 보수가 형평화되는 효과가 분명히 시장에 존재하고 또 시간이 충분하다면 거주와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좋은 환경을 찾아가면서 거주 여건들이 이제 평준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 너무 빨리 산업화가 되고 경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체나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달성이 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게다가 농장 환경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특히 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은 자유화된 무역 체계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미중 간의 정치 경제 대립이 심화되면서 말하자면 길게 보면 2차 대전 종료 후에 또 가깝게 보면 1995년 WTO 체제가 들어서면서 말하자면 이제 확실히 이제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던 자유무역 체계, 세계적인 자유무역 체계의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세계 무역량 여기 이제 액수가 아니라 경상 가격이 아니라 무역량으로 봤을 때 이제 그것이 전후에 이렇게 10년 단위로 끊어보면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다가 이것이 이제 80년대 90년대 정체를 했다가 WTO 체제가 발족하면서 올라가는 것 같았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고 최근에는 이게 19년까지 통계인데 말하자면 미중 간의 갈등이 아주 본격화되거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무역 성장이 지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더해서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더욱더 자유무역의 정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 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이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는 아직 세계 정부를 갖고 있지를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각국이 협력해서 급진적인 근본적인 경로 변화가 이루어질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개별적인 국가들은 이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명분을 자국 시장의 보호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도 성장이 끝이 나면서 소비와 고용의 구조나 거주 구조,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와 고용은 더 이상 뭐 제조업이나 뭐 1차 산업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서 잘 생기지 않고 건강, 보건, 사회적 서비스 부분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귀촌 인구의 정의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존재하지만 일관된 정의를 일단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이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이제 무엇에 행복을 느끼느냐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적인 신뢰, 사회적 관계, 본인이 느끼는 본인의 건강의 정도, 그다음에 내가 미래를 얼마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행복감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이 농업노천의 기술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IT 기술이 농업의 방식도 크게 바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기술들을 어떻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간의 또 경영체 간의 경쟁력의 서열이 이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집권하면서 공개한 농정 방향을 보면 한 뭐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 문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인수위원회가 끝나고 발표한 국정 과제 그리고 8월 달에 2020년 8월 달에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내용 농림부가 그다음에 국가재정 운영 계획 에서 3대 핵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정 과제에는 결국 세 가지가 강조됐습니다. 농업의 성장 산업화, 식량 주권의 확보, 경영 안정의 강화 이렇게 돼 있고요. 8월 달에 업무 보고를 보면 이 세 가지 단어 더하기 농식품 물가 안정 정도가 이제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최근에 제출된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 국정 과제 하위 목표들과 그 과제 중에 일부가 강조돼서 부각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안정, 식량 안보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전에 있던 정부와 이제 비교해 보면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점은 식량 주권이 부각됐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무역 질서가 대단히 불안정해지고 있고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이런 것들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 전후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 농산물 시장이 대단히 불안정해졌고, 농산물뿐만 아니라 전 산업 전 분야에서의 말하자면 부가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무역망에 의존할 수 있냐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 이렇게 국정 과제에 있었는데 6년 전에 출발할 때 이게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조가 민간, 혁신, 자유와 창의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성과계획서에 보면 이 성과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각 부처가 국회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라고 보통 3개, 4개, 5개 정도를 제시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목표당 보통 3개, 4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성과계획서와 이번 정부의 첫 번째 성과계획서의 전략 목표 프로그램이 동일합니다. 차이가 제가 몇 번 확인해 봤는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없다는 것도 재미있는 사실이지만 또 하나는 이 전략 목표가 말하자면 그 안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 그다음에 소득 경영 산업 기반을 확대한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말하자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국제 기준에서 볼 때 대단히 독보적입니다. 그 독보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정 과제는 이제 이와 같고요.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 안보를 강조했다. 그건 대단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업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네, 그건 지금 정부의 기조인데 이제 그것에 논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 의제를 경시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든지 지속 가능성 확보 이런 것들을 농정의 전략 목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략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지속 가능성 의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첫 번째로 기후 위기에 대단히 취약한 나라인데 기후 위기 대응에는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월드 와일드 라이프 펀드가 2020년에 낸 보고서를 보면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 어떻게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추정한 수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현재도 한 100억 달러 손해를 계속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30년까지 볼 때 손해 볼 액수를 더해 보면 이 정도 연평균 이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손해가 있다는 거죠. 세계 한 랭킹 7위쯤 됩니다. 이 손해 액수가.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근데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저먼 워치와 국제 시민 단체에서 이 기후 변화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지수를 매겼는데, 보시면 우리나라가 64개국 중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5개 파트로 나눠보면 전체적인 성과 면에서 62, 온실가스 측면에서 62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대응에 소극적이고, 이것이 우리나라는 기후 온실가스 저감 안 하고 다른 나라에 저감해서 기후 위기가 안 오면 말하자면 죄수 딜레마에서 우리가 이익 보는 셈이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큰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EU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입법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도 이거를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선거 기간에도 그렇고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탄소 저감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상태로 물건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상쇄시킬 만큼 국경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수출에 대단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도 면적당 이게 절대적인 수준보다도 저는 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나라들은 모두가 인구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덴마크 대표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나라들이고, 우리만큼은 안 되지만 일본, 이제 그런 나라들이 다 농지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도 이제 늘어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혼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종다양성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레드 리스트 인덱스라고 해서 멸종 가능성 같은 여러 가지 지수를 가지고 계산한 건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독보적으로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환경부가 높다는 것은 이미 얘기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통계를 여기서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 농지의 비율도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대단히 낮은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농정 목표가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았는데 이제 그것은 그 독보적이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지속 가능성 의제라고 하는 것이 이 각국의 농업 담당 부처들이 내걸고 있는 주요 임무에서 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나라들을 쭉 제가 찾아봤는데 미국 이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런 대륙 국가들, 그다음에 인구가 많고 영토가 좁고 식량 작업의 조건이 매우 열악한 스위스, 그다음에 상업농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뭐 덴마크, 그 굉장히 조건이 다르고 농업의 성격이 다른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런 주제들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농정의 최고 상위 목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농가 소득을 이제 우리나라 농정 당국은 전통적으로 계속 중시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도 결국 평균치이기 때문에 한계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쉽게 뽑을 수 있는 통계라서 뽑아봤는데 경제 규모를 놓고 보면 아래서부터 경제 규모가 자꾸 위로 올라갈수록 큰데요. 이제 이 종대장 지수가 아니라 저기 농업 조정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게 5헥타 이하 계층에서는 이제 거의 이 농업 소득이 굉장히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상당히 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소득은 올라가지 않고 있고 반면에 5헥타를 넘어서면 이게 굉장히 만약 널뛰기가 심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소득의 중요성이 이제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 중에서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이게 낮은 20% 수준 정도고 이런 계층에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도 이제 보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경계를 우리가 뭐 3헥타로 할 것이냐 5헥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소득 수준이 낮은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리고 자기의 소득 중에서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되 여러 가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다각화를 하는 확대함으로써 기회 창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5헥타 이상의 계층의 경우에는 소득 증가라고 하는 정책 목표는 제가 보기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같고 안정화가 중요한 정책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분화된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가진 정책 방향 감각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목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표는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위에 전략 목표가 있고 밑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큰 정책의 묶음들이 패키지라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데요. 여기 숫자들은 이제 거기 투입된 예산들의 조단위 숫자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소득 경영 안정망이라고 해서 경영 안정에 4조 원, 5조 원 가깝게 돈이 들어가고 있고 수급 안정, 유통 효율화, 양곡 관리 뭐 이런 것들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산업 기반 강화도 중요한 목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략 목표의 중점을 산업 육성에서 공익적 가치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런 공익적 가치가 만약에 상위의 전략 목표가 된다면 그것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공익기여 지불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자리 잡는 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직불제의 1차적인 목적이 소득 보전이 아니라 소득 보전이나 경영 안정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될 거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 안정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썼던 말인데 그러니까 profit, people, planet 이런 관점으로 이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 기반에서 식량 주권 확보로 무게 중심을 이동을 하고 품목에서 기능 중심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거를 뭐 제가 일단 대충 스케치를 해본다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전략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정부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담당하는 정부, 구체적으로 농림부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 말하자면 산업 지원이냐 아니면 이게 시장이 형성되기 위한 조성과 규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장에 맡겨놨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있는 부처이냐라는 생각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을 짜는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시간 계획 문제, 그다음에 정책을 시행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평가의 문제,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문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의 정체성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 농림부가 생산성을 증가하고 산업이 뭔가 잘 커나가는 거를 도와주는 부처라는 생각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농림부에 계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역사가 쭉 축적되어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연대부터 또 수입 개방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많이 나왔고, 한 번 만들어진 정책들이 계속 그 위에 다시 정책이 덮어 써지는, 그러니까 다시 그 위에 누적되는 그런 구조를 겪어왔고요. 이거 잘 보이는 좋은 예가 저는 스마트 농업에 관련된 여러 나라들의 대응 방향을 설명한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서들을 보면 재밌게도 다 올해와 작년 모두가 다 1년이 안 된 문서들 또는 2년 정도 된 문서들인데, 그 문서들에 스마트 농업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목차만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우리나라 농정 당국은 시장 동향을 파악해서 이것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이냐에 대한 것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 보면 이것이 주는 기회가 뭐고, 그다음에 확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뭐고, 특히 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은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민간이 하지 못하는 인프라는 어떤 것이 있고, 거기서 대두될 수 있는 독점의 문제나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체성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산업을 진흥시키는 부처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은 현재 인구와 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특정한 장목이나 특정한 기술 뭐 이런 쪽에다가 이 정부 자원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 기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수요도 말하자면 수요의 양적 한계가 있는 가운데 수요가 대단히 다양화되는 과정에서는 자원의 배분이 대단히 비효율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정규 계획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예산은 단년도 편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림 분야의 중기적인 재원 배분 계획이 우리나라는 좀 실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기적인 계획, 국가 운영 계획에 들어가 있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투자 계획을 보시면 이름이 농업농촌, 수산어촌, 식품업사촌 돼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건 결국 갖고 있는 부처들의 예산을 대충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분야를 보면 똑같은 국가전용 운영 계획에 들어 있지만, 예를 들어 환경부 같은 경우에 물, 대기, 자연환경, 환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 당국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농정 당국이 달성해야 될 전략적 목표들이 큰 게 뭐가 있는데, 그것들에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농업 분야에는 농발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중기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8년, 22년의 경우에는 법 규정에 분명히 재정 계획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보면 한 페이지만 있고 한 페이지에도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농발 계획을 하면서도 중기계획을 하면서도 재정 계획은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작업 중인 농발계획 5개년의 재정 계획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이제 매년 수립하는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수정해가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한다고 하면 결국 어떤 지표들을 만들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냐가 중요한데, 여기도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겁니다만은 성과 지표들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성격이 뭐냐면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정부가 스스로 생각했던 재정 정책을 얼마큼 잘 집행했느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결과로 국민들이 얻는 성과는 무엇인가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스위스의 경우에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정책 영역을 정해놓고 시장, 경영체 유지, 그다음에 자연자원 이렇게 하고, 자연자원에 관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그 지표들은 대단히 직접적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참여, 그다음에 범부처 협의가 있느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논점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있었고요. 신정부에서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데 대단히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점에서 혁신적이고 도약적인 농정 개혁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부처 사이에
여러 가지 다른 견해와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조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권에 출범했고 법적으로도 앞으로도 더 매년 작동하게 되는 농특위를 실질적으로 다시 재가동을 시키고 농업회의적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농특위와 각종 농정자문기구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제인 환경, 이런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사회 대표성을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기적 계획을 수립할 때 민과 관 사이의 칸막이, 그다음에 농업계와 비농업 사이의 칸막이, 그다음에 부처 사이의 칸막이,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이면 교수님이 그 이제 이명박 정부 농정에 대해서 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그 비판적인 리뷰를 하시고 새로운 대안까지 제시해 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명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우리 그 박순현 국장님하고 이긴혁 그 위원장님이 한 5분 정도씩 5분 내외 우선 그 질문이나 코멘트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아, 그 이명 교수님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체크를 잘 해주셔서요. 저희가 이제 그 말씀해주신 대로 뭐 이 국정과제라든지 그리고 대통령 업무 보고한 것들, 그리고 국가재정운영계획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잘 정리를 하셔서 뭐 제가 그 문제의 배경이라든지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국가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조금 보면 우리 농식품부만 단년도 회계주의를 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국가 전체가 단년도 예산 회계주의를 택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또 국가 재정 그러니까 중기 재정 계획도 그게 5년짜리 계획이지만은 매년 그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바꿔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파밀처럼 그 법률의 예산을 같이 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희가 국가 법률의 예산을 넣는 체계가 아니고, 또 그리고 단년도 회계주의를 택하고 있는 전체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 조금 그 현실적인 대안들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정부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현장에서의 문제 제기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는 되도록이면 저희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계획들은 저희가 장관회의라든지 뭐 국무회의라든지 요런 저희가 이제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서 부처들 간의 협의를 미리 하고, 그리고 계획을 확정 짓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담아가는 형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이 좀 개선이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도 생각할 때는 국민들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과 지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사실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저희 뭐 농정 당국도 마찬가지고 농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부족 국가인데 농업에서 물 사용량을 줄이는 목표라든지,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 그것이 R&D라든지 아니면 농가가 당장 하기 어려운 부분들 지원해 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농특위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요번에 그 위원회 조직 개편을 하면서 농특위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그 삶의 질 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더 관계부처가 많이 참여를 하고, 또 그리고 의견 수렴을 더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농특위가 좀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금 저희가 할 거고요. 저희가 이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임영원 교수님께서 이게 전 정부하고의 어떤 성과 지표의 문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 문제점들 지적하셨는데 사실 요번 정부가 이렇게 예년 그러니까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이게 정부 시스템 상에서 이게 바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노력을 하고요. 말씀해 주신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얘기를 하고, 첫 번째 요소가 경제성, 그리고 환경의 부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게 수용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저희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제 저희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식량 주권과 저희는 이번 정부에서는 경영 안정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량 주권의 중요성들이 강화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책들은 하지만 그거의 주체인 농업인에 대한 경영 안정,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현실 실현 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결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경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 그래서 저희가 표현할 때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근혁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전농 정책위원장 이근혁입니다. 저는 사는 곳이 충남 부여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농업을 많이 시작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오늘 그 교수님이 발제할 때 들으니까 국민국가에서는 시작할 때 보니까 농민이 있는 것 같은데, 농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농민은 없고 농정에 산업만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농정의 주체가 농민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농가의 경영 안정 측면에서 보더라도 실제로 현실은 고물가, 뭐 고환율, 이렇게 고금리 현상이 나타나면서 농민들의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생산비 비중은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폭등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농업소득은 점점 줄어든 형태로 될 텐데, 경제학자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아마 다 농사를 못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업 정책은 위에서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농민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에서도 TV에서 미스터 트롯이 유명할 때 직접 노래를 듣는 걸 보고 이렇게 참여단들이 누르는 걸 했는데, 농업 정책도 그렇게 나열해 놓고 해서 농민들이 선택을 하니까 새로운 개념의 요구들이 나오고, 부여 같은 지자체에서 하는 농정, 그것을 보니까 한 전체 나온 거에 10% 정도도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게 나오고, 대부분은 도농정, 국가농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민이 농업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만들 수 있게끔 그게 반영되는 형태의 제안들이 돼야 실제로 올바른 농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의 주체인 농민은 없고 정책만 있고 한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농민들은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거냐, 이런 요구들이 됐을 때 지속할 수 없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따가 토론 때도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이근혁 위원장님이 아마 오늘도 전농이 어디선가 지금 시위를 하고 뭐 농성을 하고 그러셔서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빠져나오신 것 같은데, 사실 농민단체들이 시위 현장이나 농성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같이 토론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해결 방법을 같이 찾는 그런 식으로 가야 이제 이게 선진국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까 이명현 교수님이 이제 거버넌스, 농정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뭐 과거에도 일부 있었고요. 농특위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거버넌스의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우리 박 부장님 그 거버넌스에 대해서 그냥 농특위로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그 전농이 데모 안 하고 농성 안 하고 이런 데 와서 이렇게 그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의사가 반영이 되고 그 정책에 반영되고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좀 만드는 그런 계획이 뭐 있으신가요? 저도 그 제가 재작년에 그 농특위에 있었습니다. 농특위 사무부국장을 하고 그 제가 그때 했던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그때는 그 공무원 그제 반농민 단체로 생각하고 일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그때 느낀 경험은 있습니다. 농민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그 농민들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툴을 가지고 또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정부 내에서 또 그 저희가 이제 국가의 세금으로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정교함이라든지 노력, 그리고 우리 영국의 학계에서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 노력들. 그래서 실제 그 어쨌든 보면 그 저희가 이제 그 실현되는 것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저기 뭐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은 저희도 저기 그 전 정권을 에서 한 그 농특위의 어떤 그 장점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농특위가 그러니까 새로운 위원장님 오시는 부분들 해서 그건 곧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농특위 중심으로 해서 농민분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저도 재작년에 그 박 국장님 농특위 계실 때 자주 뵀었고요. 또 지금 뭐 그 아직 그 홈페이지에 삭제가 안 됐는데 그 농특위 위원으로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그걸 하면서 좀 이렇게 농특위가 조금 더 힘을 받고 부처하고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거기 계신 분들도 조금 더 어떤 무게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농특위 설치법을 보면 농특위가 뭘 하라고 이제 그 기능이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나열돼 있는 것들은 대단히 좀 약간 추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뭐 농장 뭐 무슨 중장기적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마지막에 기타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대통령실하고 농림부하고 뭐 농특위가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해서 앞으로 뭐 5년 또는 10년을 내다보는 굉장히 큰 방향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에 관하여 농특위가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답변을 주세요라고 대통령의 명의로 농특위에 요구하는, 말하자면 요청서를 저는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특위에서 무슨 논의를 할지가 범위가 명확해지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자문해 달라고 하는 일종의 근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되는 논의들이 훨씬 더 무게감이 실리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조항을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지금 정권 초기니까 이제 그런 운영의 묘도 살리고 무게를 좀 실어주는 이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그 농정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도 이명희 씨 해주셨습니다. 아마 농특위가 그거부터 우선 정하는 작업을 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엔도스하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농정 어떤 그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이명희 교수님이 이제 중기 재정 계획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시행될 그 농어촌 발전 기본 계획에
예산을 넣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게 그 지금부터 중기 재정 개혁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선 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국가 뭐 다른 부처 국가 예산 시스템도 있고 도리어 저는 그 모든 예산 집행이 정책이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그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그 자동격리제 법도 뭐 이제 제한이 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법률 중심의 농정.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예산은 의무적인 지출로 되는 그런 구조로 하나씩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 5년 지나고 나면 거의 그 모든 농정 예산이 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그 몇 년 만에 한 번씩 그걸 다시 리뷰해서 뭐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미국의 팜빌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부터 중기재정개혁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컨텐츠가 있어야 되니까 예산을 중기재정개혁 하려면 그 컨텐츠를 하나하나 법률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제 그 중기재정개혁에 대해서는 그 박 부장님이 현실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항상 이 문제를 보면서 결국 법률에 의존하는 농정, 법률에 의존하는 예산제도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이런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접근 방법이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박 부장님이나 우리 이명 교수님 혹시 제 제안에 대해서 그냥 뭐 혹시 그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중기재정 계획을 하는 거, 중기재정을 실효화하는 것과 법률에 의한 정책을 펴는 것으로 배타적인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후의 경우 보시면 이후에 있는 경우 7년 단위로 재정 계획을 농업 정책 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정책이 실체화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후 의회까지 통과하는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에 의한 정책과 그다음에 중기재정 계획은 서로 뭐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한쪽이 다른 쪽을 서로 이렇게 더 강화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정책 중에서 말하자면 정부가 물론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상당 부분이 법률에 의해서 예측 가능하게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게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정책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 정책이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해서 자신을 잘 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쌀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정책이 그냥 정부의 그때그때 편성되는 예산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장목 전환 같은 걸 하기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이 정책을 명확하게 만들고 그리고 상당히 훨씬 안정성을 정책의 안정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신호를 농민을 비롯한 여러 당사자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히 바람직한 방향이고 또 그렇게 돼야지 중기재정 계획도 숫자에 그치지 않고 왜냐하면 법률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는 거니까 중기재정 계획도 더 유효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이명 교수님이 이제 전략 목표가 지금 불명확하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래서 전략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전략 목표마다 한두 개씩의 이제 법률이 제정이 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붙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근본 문제로 돌아가서 이명 교수님이 그 윤석열 정부 농정이 이 지속 가능성, 탄소 제로, 생태 환경 보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 이제 근데 이제 박순영 국장님은 그런 거 다 고려했어요 이런 말씀이시긴 한데 이번 농발 계획에서는 좀 더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좀 제시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명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청년 농업인을 육성을 하고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화한다고 그랬을 적에 그럼 농업을 얼마나 성장시키겠다는 것인지 연뭐 한 3~4% 성장하겠다는 뭐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럼 농업이 그렇게 성장하면 누가 좋아지는 것인지
그래서 그 농정이 무엇을 추구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어떤 모습을 비전으로 보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그 윤석열 정부 농정이 좀 그 명확하지가 않다 그런 느낌은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박 부장님께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네요. 제가 이게 불가피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마 저희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한 40세 조금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농업 관련해서는 25에서 한 30 정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농업의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들도 있겠지만은 고령화가 사실 더 심각한 저희가 판단인 거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의 농업을 누가 유지를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뭐 나이적으로 청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귀농귀촌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 농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하겠다는 그게 이제 우리가 워딩들을 저희가 이제 스마트 농업 이런 표현들을 쓰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제 이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농업의 고정자본 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농업의 어떤 미래라는 것들이 저희가 경제학자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청년농가 이제 스마트 농업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농업의 경제 성장들을 이렇게 뭐 목표들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네, 다만 지금 누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것이 농업인들의 편익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국가에 대한 편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미래 성장 산업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내년도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에너지 관련 위기일 겁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유가 문제도 저희가 농민들이 쓰는 면세의 문제가 있고 전기요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저희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예산을 따진 못했지만 저희가 노력하는 것들이 오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차액을 지원해 주는 방법들을 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에너지의 효율을 더 높이는 방법들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을 높이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R&D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이 돼요. 농업인들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농기계 회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실제 농민들한테 편익이 갈 수 있는 거고 그 기업들이 또 글로벌 시장을 통해서 우리의 갖고 있는 것들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정부의 농정 전략 목표를 보면 성장 산업화, 식량 주권 확보, 그다음에 경영 안정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근혁 위원장님, 사실 경영 안정이라는 건 농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 안정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박 부장님 자재 가격이 오르면 좀 보전한다든지 등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농가 입장에서 경영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해줘야 될 것 좀 말씀해 주시죠.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농업 생산비가 올랐는데 수준이 뭐 10% 내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연세유 같은 경우는 최대 103%, 10,000원 쓰던 것이 23,300원이 됐다는 거예요. 비료는 실제로 20,000원이 올랐어요. 표현하면은 10,000원짜리가 30,000원이 된 거죠. 그중에 정부가 보조를 해서 40% 정도 오른 수준이고,
그래서 평균 따져보고 또 금리도 2 내지 3% 정도 올랐고 그래서 생산비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소득은 떨어지는데 경영 안정 측면에서 보면은 경영을 할 수 없는 형태죠. 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생산비가 28.4%가 올랐어요. 근데 9월 25일 발표 때는 쌀 가격은 24.9%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곡물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고 평균적으로 따져도 실제로 30.6% 생산비가 올랐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비단 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는 지속성에 대한 얘기가 뭐 빠졌다고 표현하지만은 농민들이 지속할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분들이 농사를 지면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거죠. 농민들은 하던 것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에 있고 이게 예산에 반영이 돼야 내년에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영 안정 측면에서 제1 과제로 농가 경영 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예산 반영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경영 안정과 관련해서는 그 미국의 PLC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 하락 부분에 대해서 일정 그 기준 가격 기준을 정해놓고 이제 차액을 좀 보존해서 경영을 안정시키는 이런 제도가 그 우리나라 농업과 농정의 어떤 중심 부분으로 와서 농가들이 이제 가격 불안에 대한 그 걱정을 좀 덜고 농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근데 그 부분에서 정부는 별로 귀에 안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좀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신가요?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시죠. 예, 예, 예. 제가 사회자가 수다를 떨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저도 연구하는 사람이고 농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좀 오바를 자꾸 하는데요. 한 가지만 우리 박 부장님께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전략 목표 중에 눈에 띄는 게 종래는 식량 안보라는 말을 썼는데 이번에 식량 주권이라는 거창한 말을 쓰셨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근데 제가 이걸 그 찾아보니까 식량 주권이라는 것은 좀 더 그 이 소비자나 생산자가 원하는 필요한 그런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 어떤 시장이나 어떤 기업의 논리가 아니라 그 소비자와 농가의 논리로 그 농산물이 생산돼야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주권이라는 얘기가 붙었다면 그런 설명도 있던데, 하여튼 안보가 아니라 왜 주권으로 바꾸셨는지 그것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훨씬 더 이제 정부가 이게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을 대폭 늘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뜻으로 안보보다 좀 더 강한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이렇게 1시간이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그 저희가 그 식량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국내산 공급이 부족하면은 해외에서라도 가져와서 그 수입학도를 통해서 국민들 먹거리를 만들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내산이 과잉돼도 실제로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전쟁위기, 코로나 위기 시대에 우리가 봐서 이것을 중요하게 화두로 던지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위기들 때문에 식량 위기가 올 거고 국가적인 식량 계획에서 식량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다들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식량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지금 뭐 정부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밀콩, 사료 등을 생산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사서 먹어서 안보를 책임진다 이렇게 방향으로 가면 실제로 기후위기, 전쟁위기 이 상황에서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큰 위기로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률을 높이는 것들을 수치적으로만 명시하지 말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을 해보면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분과는 맨 마지막에 돼서 예정 시간을 한 5분 이상 초과했는데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분과를 제일 마지막 분과로 넣은 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농업농촌의 길 2022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 분과인 윤석열 정부 농정에 가야 할 길에 대한 발표와 토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이명현 교수님, 박순영 국장님, 이근혁 위원장님 참여해 주시고 열심히 토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농업농촌의 길 2002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마무리하는 순간에 우리 농업농촌의 길 2022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신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님이 마지막 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어땠습니까? 제가 어저께 그 개회사를 말씀드릴 때 언급했듯이 금년 농업농촌의 길 2022는 지금 이때쯤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10가지 중요한 쟁점을 선택해서 가장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해오신 전문가 10분의 발표와 또 이 가장 깊은 이 고민을 하고 있고 가장 그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정책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을 각 쟁점마다 모시고 또 이렇게 민간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이틀 동안 이렇게 모든 어떤 쟁점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책을 참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해결책보다는 그러나 이 중요한 어떤 이 시기에 이런 문제가 반드시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반드시 대답을 얻어야 되는 어떤 분야이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행사를 이틀 동안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분들에게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이렇게 체온을 나누면서 부대끼면서 이 현장에서 세미나를 심포지움을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유튜브만 했느냐 하는 어떤 아쉬워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전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연말에 하는 행사라 가지고 금년 연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 연말에 이 상황 진행을 모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장소 선정 문제나 이런 것들을 확정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연말에 와가지고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에는 이렇게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중계를 중심으로 하는 행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면 아마 내년에는 분명히 현장 심포지움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목소리를 다시 반영해서 연초부터 새해 연초부터 내년의 행사를 밀도 있게 준비해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모든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서로 체온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그런 어떤 행사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역시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또 반영해서 내년에 반드시 우리가 또 묻고 대답해야 될 그런 어떤 문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틀간 진행된 모든 토론 발표와 토론은 우리 유튜브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놓친 부분 또 다시 듣고 싶은 부분 새롭게 듣고 싶은 부분은 언제나 여러분들 접근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 이 행사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의견을 또 주시고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어떤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의견 특히 주시면은 저희들이 다시 연초부터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금년보다 더욱더 이 진전된
심포지움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행사를 기억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동안 이틀 동안 가정에서라도 이렇게 열심히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신 후원기관과 또 함께 주관해 주신 모든 기관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